저희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가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절대 미드 노출은 아이한테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마치 자폐 스펙트럼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존댓말 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한테 이거 해줄까요? 이렇게 말한 경우가 좀 있다는 거죠.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앉아봐. 가장 많이 하는 거 책 보자. 종이로 접근한 경우인데 사실 가장 좋은 언어 자극 도구는 반갑습니다. 저는 원민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센터장 원민우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 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내 아이 언어 발달의 모든 것의 저자입니다. 언어 발달이 빠르게 되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발달이 빠르면 지능도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언어 발달이 좋을수록 그만큼 많은 의미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바나나 하면 색깔이 노란색이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바나나 색깔을 40개로 나누어 가지고 말할 수가 있답니다. 즉 바나나 색깔에 대한 개념이 40개나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색깔에 대한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아이가 많은 어휘를 알고 많은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라든지 그 개념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좋으면 좋을수록 지능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하면은 꼭 언어 파트가 들어갑니다. 즉 언어를 측정하지 않고서는 지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카하프만 지능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지능 검사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총체적 지능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빠르면은 지능이 좋습니다. 실제 한 실험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언어 발달의 수준에 따라서 나중에 지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봤더니 확실히 언어가 빨랐던 친구들이 나중에 지능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능과 관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말이 안 되면은 어떻게 요청할까요? 때를 많이 쓰겠죠. 그 말은 즉슨 아이가 충분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어적으로 소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짜증이라든지 때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경험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지만은 말이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정서적인 부분에서 많은 데미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좋아집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형성을 할 때 말로 주고받잖아요. 오늘 기분 괜찮아? 미안해. 나 이거 갖고 싶어.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런 언어가 늦다면 바로 뺏어가겠죠. 혹은 친구를 쉽게 공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어가 잘 되면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아이가 말로써 친구들에게 감정 표현이라든지 주고받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언어가 느렸을 때 단점은 똑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 아무래도 또래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언어 능력은 인지 능력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언어가 느린 친구들이 아무래도 말을 더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이 친구들은 언어가 느리니까 쉽게 몸으로 표현합니다.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관계에서도 아이가 아무래도 짜증 지수가 높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회성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갖고 싶으면 친구한테 나 이거 좀 빌려줄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 친구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될 겁니다. 그럼 친구들이 이 친구를 싫어할 것이고 배제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아이의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부분 어렸을 때 아이의 미래까지 연결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이가 언어가 느리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발음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발음이란 것은 내가 근육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언어 발달이 느렸던 친구들은 입을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발음까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발음이 안 좋으면은 이게 읽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의 말과 글씨의 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김밥 한번 해봐요. 김밥. 김밥이라고 쓰는데 읽을 땐 뭐라 읽어요? 김밥이라고 읽습니다. 김밥 주세요. 이렇게 글과 발음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이 읽기가 안 됩니다. 읽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요즘 최근 이제 교육부 쪽에서 아이들의 문해력, 난독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실제 코로나 때 언어가 느렸던 친구들이 결국 언어 발달이 느려짐으로써 학습에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국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언어는 아이의 전반적인 삶의 지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사회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6개월이 지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조금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나이 또래에 비해서 2, 3개월, 3, 4개월 정도 느린 것은 이 정도는 정상으로 느릴 수가 있다. 나중에 그리고 자연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6개월 이상 지연이 된다? 그럼 이것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유가 뭐냐? 아이가 옹알이처럼 엄마 맘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 이것을 언제 하냐면은 바로 12개월 때 합니다. 즉 돌 전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두 단어 연결, 엄마 가자, 아빠 빵빵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가 18개월 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24개월이 되면은 엄마 차에 가요, 엄마 저기 가자 이렇게 세 단어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봐보면은 12개월에서 6개월을 더하면은 18개월, 18개월에서 6개월 더하면은 24개월이에요. 그럼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이가 18개월, 다른 친구들은 두 단어를 연결할 것인데 첫 단어가 안 나왔다. 그럼 이건 느린 거죠. 그리고 아이가 24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두 단어를 연결하지 못한다. 그럼 이것은 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언어 발달이 지금 또래보다 6개월이 늦었어요.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느린 만큼의 전 단계의 발달로 가르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약 한 달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진전이 없다. 그럼 그럴 때는 사실은 전문가를 만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이미 습관이 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이걸 다시 고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가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오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요. 이미 아이는 지금 고차가가 됐지, 말에 자신감도 떨어지는 상태인 거지, 시간도 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라든지 노력이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늦다고 하면은 한 달 동안 노력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전문가한테 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는 학령 정기 0에서부터 7세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를 보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의 많은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이 태어나가지고 모국어에 더 친숙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은 사실 아이가 옹알이밖에 못하지만은 그때부터도 아이가 귀는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얼마나 언어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이가 언어 발달이 빨리 트이냐 늦게 트이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떤 한 실험을 좀 보니까 부모가 아이랑 놀 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과연 엄마가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라고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엄마는 150개 단어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엄마는 300개 단어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차이가 2배 차이잖아요. 2배 차이인데 아이들을 보니까 언어 발달이 2배 차이가 아니라 3배 차이, 4배 차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는 뱃속에 있을 때보다 나았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꾸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만 2세 전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때가 어이 폭발기라고 해가지고 이 시기 때는 아이들이 막 일주일에 뭐 50개 단어, 60개 단어를 막 배우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한테 많은 말을 해주고 언어 자극을 잘 주면 줄수록 언어 발달이 확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의 사실 시작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미노 같은 건데 아이가 언어가 느렸어요. 느린 상태에서 처음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 어린이집. 언어가 느렸던 친구들은 어린이집에 갔었을 때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들이 언어가 느림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맞이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언어가 늦기 때문에 선생님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공동 활동할 때 혼자만 이제 논다거나 또래 관계에서도 언어가 늦기 때문에 친구들도 너 애기 말하니까 애기 역할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의 첫 경험들이 언어로 인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클 때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에 언어 발달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지능의 문제거나 장애적인 면만 없다고 하면은 아이 언어 발달은 부모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어휘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언어 자극 방법이 크게 3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끔 어떤 어머님들은 아이한테 언어 자극을 주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로 와봐. 자, 이거 봐봐. 카드 보지? 이 카드는 사과라는 거야. 자, 따라해봐. 사과. 자, 이건 바나나야. 바나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실제 행동하고 자기가 관심 있을 때 언어 발달이 되지 학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언어 발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가 이제 지나가다가 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놀랐구나. 너가 깜짝 놀랐네. 하면은 아이가 책을 볼 때 사자가 깜짝 놀랐어 말하는 것보다 진짜 자기가 경험했을 때 이게 깜짝 놀랐다는 거구나.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미니야 이건 사과라는 거야. 아, 이게 사과구나 라고 배우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뭘 보는지, 아이가 뭘 경험하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사실 그 저희 센터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아이들 놀이평가를 해요. 어머님 아이랑 같이 한번 놀아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미 놀이방을 들어갈 때부터 뽀로로 주차장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이거 블록 좋아하지? 이거 불러가자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없는 거니까 집중해가지고 놀지도 않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계속 뽀로로 주차장이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이가 뭔가를 따라갈 때 그 순간에 집중을 잘해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순간에 공유를 잘해달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꼭 아이들 내 밑으로 와가지고 뭐예요? 다 열어가지고 다 그릇 다 꺼내잖아요. 꺼내는데 이때 아이가 냄비를 꺼내가지고 모자를 딱 썼어요. 썼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지지해. 빨리 정리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아이의 행동의 순간을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했던 건 그대로 따라하면서 엄마도 이렇게 딱 쓰면서 모자 썼구나. 엄마도 모자 썼네. 너는 작은 모자고 엄마는 큰 모자야. 이러면은 이때 아이가 언어 자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때 꼭 모자 씌우면서 이거 모자에 하는 것보다 아이가 관심 있어가지고 쓸 때 모자 썼구나 하면은 아, 이렇게 쓰는 게 모자구나 아이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아이의 이런 말들에 좀 더 추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꽃을 봤어요. 아이가 꽃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적인 확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랑 확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확대는 아이의 말을 의미적으로 더 확대시켜주는 거고요. 확장은 아이의 말을 문장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꽃이라 그랬어요. 그럼 확대, 예쁜 꽃이네, 노란 꽃이네, 파란 꽃이네 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단어를 의미적으로 확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 거죠. 꽃이 떨어지네, 꽃이 피었네 라고 말해주는 것은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듯 아이가 정말 많은 말을 할 것인데 이때 말마다 내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그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말해주거나 의미적으로 더 세워준다면은 이게 아이한테 언어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종합하자면은 첫 번째, 아이가 뭘 지금 보고 있고 뭘 관심인지 잘 따라가다가 아이가 뭔가 좀 집중했어요. 그때 그걸 내가 말을 해주는 거죠. 말을 해줄 때는 아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어휘보다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말해주면은 언어 발달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아이한테 미디어 노출을 좀 해준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절대 미디어 노출은 아이한테 악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 언어라는 것은 소통이 돼야 돼요. 주고받기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언어라는 것은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로 나눠집니다. 수용 언어는 듣는 거고요. 표현 언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노출이 되잖아요. 아이가 듣는 것은 높아집니다. 근데 말하는 게 낮아져요. 말 안 하고 보고만 있으니까. 혹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어휘를 습득했다 하더라도 사람과 대화할 때 일방적인 대화만 합니다. 왜냐면 미디어는 일방적이잖아요. 그럼 아이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해요. 즉 자기 할 말만 계속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살피지 않아요. 언어 발달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언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로 노출신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바쁘셔가지고 각각 어떤 부모님들은 죄책감도 가져요. 내가 많이 아이랑 같이 못 놀아주니까 미디어 노출 더 잘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놀이나 자극은 양보다 질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루 종일 매번마다 아이랑 같이 있다 해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 딱 20분만 집중해줘가지고 아이한테 자극을 준다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20분 우리가 낼 수 있잖아요. 20분을 아예 딱 집중해가지고 자극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애가 뭔 말을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겠구나, 이 소리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구나, 소리가 이렇게 강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언어 자극, 아이가 진짜로 엄마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엄마 불렀어. 맞아, 엄마야 라고 반응해주면 아이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했는데 엄마가 뭔가 반응이 오네. 아, 사람을 부를 때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뭘 하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저귀 갈 때도 오늘따라 똥을 많이 쌌구나 이렇게 하면서 해주고, 먹을 때도 꿀꺽꿀꺽 많이 먹네, 엄마가 너희 맛있게 했어, 이런 것들의 어떤 언어 자극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 해가지고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엄마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영어랑 한국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영어를 빨리 배운대요. 왜냐, 영어는 억양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무슨 말이냐,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은 사과 이러잖아요. 영어는 애플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억양 때문에 아이들이 더 쉽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에서 유일하게 억양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성어, 의태어들, 빵빵, 개굴개굴, 시웅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아이한테 언어를 이렇게 놀이처럼 들려주라는 게,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구나, 가고 싶구나 하는 것도 좋지만은 놀이처럼 엉금 기어서 가자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아이한테 로션을 발라줄 때도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그냥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놀이식으로 음료를 넣어가지고 해준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어떤 부모님들은 조금 오디오를 많이 틀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별로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갔을 때 외국어로 된 음악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언어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소음인 거예요. 소음 중에 아이가 느꼈을 때 우리말을 진짜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의미 없이 듣기만 하면은 아이가 말소리 자체도 소음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오디오 틀어놓은 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혼잣말하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냅두는 게 아닌 거죠. 아이한테 엄마가 그냥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빨래가 예쁘게 개어졌네, 엄마가 지금 빨간색도 가져오고 지금 파란색 수건도 가져오고 노란색 수건도 가져왔어. 무슨 말이냐, 엄마가 하는 것들 혼잣말로 해주면 아이가 그게 언어 자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정말 좋습니다. 혼잣말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자꾸 이걸 언어화 시켜주는 것도 정말 좋아요. 보통 아버님들이 아이한테 언어 자극을 좀 주는 걸 어려워하세요. 이때 제가 해드리는 조언은, 아버님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한다 그러셔요. 야구 중계를 하는 걸 봐보면은 야구 중계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요. 선수를 하는 거 말만 합니다. 달려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공 쳤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아빠가 아이가 하는 행동 계속 그냥 말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민우야 공을 넣었네, 뺐구나, 차가 부딪혔네, 이러면 아이가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왜냐,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중계가 되니까 언어 자극도 되겠지만 아이가 아빠가 나랑 정말 잘 놀아주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꾸 혼잣말로 아이한테 자극 주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한다는 건 이제 첫 단어 12개월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걷는 과정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아이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한테 우리는 걷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뭘 가르치나요? 벽 잡고 일어나는 거, 벽 잡고 일어나는 친구한테 걷는 거, 그 다음에 뛰는 거, 이런 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기어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뛰어다녀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어 자극을 줄 때 포인트는 아이 수준에 살짝만 어렵게 줘야 되지, 너무나 크게 준다거나 너무나 쉽게 주면은 언어 발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 다음 단계인 두 단어 연결 정도의 말만 들려줘야 되지, 너무나 길게 말한 건 아이가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단어 연결한 친구한테 계속 내가 유아어로 해가지고 애기 소리를 내준다면은 이것도 사실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단어를 할 수 있는 친구는 두 단어 연결을 유도해줘야 되겠죠. 아이가 차를 가고 있어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차 이렇게 말을 시켰지만 이제는 차가 간다, 차 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로 자꾸 언어 자극을 해주는 게 이 나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존댓말 같은 경우에는 첫 단어 이후부터는 좀 시켜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존댓말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습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세요라고 말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존댓말을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자꾸 지적하면서 아니야 엄마한테는 주세요라고 해야지, 어른이잖아 이렇게 아이한테 자꾸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존댓말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 가자 그러면 엄마
가요로 내가 말을 바꿔주는 거죠. 이때 유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끔은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존댓말 교육을 하신다고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존댓말 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한테 이거 해줄까요? 이렇게 말한 경우가 좀 있다는 거죠.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존댓말의 개념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아이한테 존댓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를 혼낼 때 존댓말로 하면 더 많이 안 혼내게 된다 해가지고 혼낼 때만 존댓말 쓰는 어머님들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아이가 존댓말은 혼날 때만 받는 언어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하는 말들을 존댓말로 계속 바꿔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존댓말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유의사항, 우리가 존댓말을 시킬 때 아이가 언어 수준 자체가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존댓말을 안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엄마 주세요 하면 이게 오음절이에요. 오음절. 그럼 오음절을 아이가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엄마 조가 더 쉬운 언어예요. 그럼 처음에 아이한테 이런 두 단어도 연결이 안 됐다, 그럼 처음에 조금 반말로 가르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다가 점점 이제 존댓말로 바꿔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한테 언어 자극을 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지금 언어가 늦네? 앉아봐. 가장 많이 하는 거 책 보자. 자 보자. 카드 읽어봐. 종이로 접근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언어 자극 도구는 실물입니다. 즉 아이한테 카드로 사과야 하는 것보다 실제 아이가 사과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보면서 사과라고 해야지 아이가 이걸 더 빠르게 쉽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제공할 때는 처음에 무조건 경험, 실제 경험들, 즉 실물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실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모형입니다. 모형. 소꿉놀이 하게 되면 이제 과일 모형이라든지 동물 피규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이한테 접근할 때 아이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겠고요.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실물 사진으로 가는 겁니다. 사진 가지고 아이한테 알려줄 수가 있죠. 사자 피규어랑 실제 사자 사진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자야, 이것도 사자야 하면 아이가 3D에서 2D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진이 아이가 익숙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도 순서가 있는데 컬러 그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흑백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잘 하면은 그때 이제 선화라고 합니다. 색칠 없는 그냥 선으로 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사자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글자입니다. 자, 뭐 이걸 사자라고 읽는 거야.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가 언어 자극을 주겠다고 무조건 책을 들이대거나 아니면 카드 가져가기에는 단계로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자의 지원 같은 경우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다 모델링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과 같은 경우에 아이한테 이건 사과야, 따라해보자, 사과, 이렇게 아이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완전하게 모델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럴 때 옆에는 아빠를 이용하는 거 정말 좋아요. 옆에 이제 아이한테 사과에 안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아빠를 툭툭 치세요. 아빠가 옆에서 사과 이렇게 따라해 줍니다. 그러면 아빠한테 아빠 잘했어요, 아빠 칭찬을 해주는 거죠. 다시 아이한테 하는 거죠. 따라해보자, 사과. 그럼 아이가 잘 따라하기 쉬울 겁니다. 만약 이게 모방을 정말 잘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 모방을 전체 해주지 않고 단서만 줍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주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 뭐지? 이렇게 입모양으로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말을 하면 맞아, 이건 사과지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과를 안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 저번에 아삭아삭하고 빨간색 뭐 먹었지? 라고 하면 아이가 사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모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처음에는 다 도와줬지만 점점 이 도움이 빠져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아이의 바라는 수준도 점차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과하면은 끝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은 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과가 맛있어, 사과가 빨개 라고 해가지고 점차 이제 문장으로 아이의 표현을 유도할 수 있겠고요. 이 문장이 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길게 아삭아삭한 사과가 정말 맛있다, 좀 더 길게 구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아니면 아이한테 느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유야, 저번에 우리 사과 먹었잖아. 그때 어땠어? 하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자기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 자극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학령 정기 때 하루 권장하는 미디어 노출 시간 몇 시간일까요? 바로 30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하나 프로그램 보시면 이 하나 프로그램이 다 20분, 길어야 25분입니다. 넘어가게 됐을 때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가 느려집니다. 말이라는 게 말을 한 언어랑 듣는 게 나눠져 있는데 듣는 건 높아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말하는 게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발음도 안 좋아지죠. 왜냐?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말로만 주고받을 건데 미디어는 말소리랑 막 배경음악이랑 효과 막 섞어서 들려요. 그럼 섞어서 들린 대로 아이가 말을 따라하게 되니까 외계처럼 말하거나 발음이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안 좋은 영향은 아이가 많이 산만해지고 기다림이 짧아집니다. 실제 아이들 뇌파를 보니까 30분 이상이 되니까 뇌파가 이렇게 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가 전에는 자극을 이 정도 받아도 충분했는데 이제 자극을 이렇게 세게 받아야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산만해진다는 겁니다. 기다림도 짧죠. 스마트폰은 누르면은 누룽지 즉각 반응이잖아요. 바로바로 바뀌니까 아이가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즉각 반응을 똑같이 사람한테 원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미디어 노출이 과해지니까 아이가 마치 자폐 스펙트럼처럼 행동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 자폐 스펙트럼은 세 가지의 진단 기준인데요. 사회성이 낮고 언어가 느리고 상동행동이 있어야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미디어 노출이 과한 친구들 보니까 사회성이 낮아요. 사람이랑 노는 것보다 핸드폰이랑 놀기 때문에 아이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도 느려져요. 이러다 보니까 미디어 노출이 과해지니까 유사자폐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은 사실은 무조건 하루 권장 시간을 안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여주면 안 되는 타이밍이 세 타이밍이 있어요. 첫 번째, 막 자고 일어나서 아직 뇌도 아직 안 깼는데 처음부터 센 자극을 받아버려요. 그럼 아이가 다른 일상 스케줄이 지루해지는 거죠. 두 번째, 밥 먹을 때. 아이가 밥 먹을 때 사실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아이가 뇌를 속이면서 입만 움직이는 겁니다. 식습관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이가 자기 전입니다. 자기 전에 미디어 노출을 하게 되면 뇌가 각성이 돼가지고 잠을 쉽게 못 자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가 언어 자극을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책과 놀이를 비교하면은 사실은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일수록 놀이가 훨씬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책을 읽으면서 호랑이가 앉아있네, 토끼가 녹고 있어 라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역할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앉을 때 손님 앉으셨어요, 아이가 물건 넣을 때 바나나 넣었어요 라고 해주면은 아이가 책에서 습득하는 것보다 내가 행동을 하면서 언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놀이가 훨씬 더 자극이 잘 됩니다. 또한 책은 그 상황에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놀이는 어떤 것으로든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 지금 불 났어요 하면 아이가 지금 이 자동차가 뭐가 되겠어요? 소방차가 되겠죠. 그럼 소방차에 대한 언어 자극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 또 이제 엄마가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치료해 주세요 하면 이제 차가 또 뭐가 되겠어요? 구급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놀이가 되겠죠. 이렇게 놀이는 여러 가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실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책보다는 놀이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이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놀이가 좋긴 하지만은 책 같은 거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한테 뭐 조사라든지 연결 어미를 좀 알려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정말 좋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조사가 많이 생략이 돼요. 뭐냐? 물 마실래? 이렇게 말하지 물을 마실래? 이렇게 말 안 듣는 말이에요. 근데 책은 조사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연결 어미도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에서 문장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아이의 발음을 좋게 하고 싶다, 역시나 책을 읽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유는 실제 부모님들이 일상 대화할 때는 발음도 또박또박하지 않고요, 편하게 말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을 읽어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고 말 속도도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혼잣말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하는 행동을 할 때 엄마야 이거 아빠 하는 것처럼 언어 자극을 주는 게 부모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들려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어렸을 때 읽어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읽어주는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에. 보통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세요 하는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이가 자기 전에는 정적인 상태예요. 평상시 때는 막 돌아다니고 관심 있을 것도 많지만은 자기 전에는 오로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서 귀만 열려 있습니다. 가장 듣기 좋은 자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준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책을 읽어줄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책을 읽어줄 때 많은 자세들이 아이를 앉혀가지고 이렇게 읽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왜냐? 아이의 눈빛이 뭘 보고 있는지, 아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체크가 안 돼요. 자,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읽어주다 보니까 스토리에 집중합니다. 사실 아이는 이 스토리보다 여기 지금 있는
아이는 사자의 꼬리가 더 관심 있거든요. 비행기 날개에 더 관심 있거든요. 즉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의 표정을 잘 보고요. 혹은 마주 보면서 아이가 어디 눈빛을 보이는지 어디 눈길이 가는지에 따라서 그걸 좀 더 말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모자 쓰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럼 스토리보다 맞아 지금 철수가 모자 쓰고 있지 파란색 모자야 우리도 파란색 모자 있지 이런 식으로 아이의 눈길이 갔던 것을 찝어주면서 말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더는 내가 이 스토리를 그대로 읽어주는 것보다 아이 어휘 수준 언어 수준에 맞춰가지고 쉽게 한다거나 좀 더 어렵게 바꾸는 게 더 맞습니다. 그대로 스토리를 읽어주는 것보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더 내가 의성어라든지 의태라든지 말해주는 게 좋겠고요. 혹은 스토리 집중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이는 좀 더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세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사실 많이 힘들어진 시기입니다. 왜냐? 아이들이 0에서 2세까지는 애착 기간이에요. 이때는 부모가 전부라고 알고 있다가 점차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인생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 해볼만 하겠는데? 즉 만 3세가 되면 갑자기 아이가 내가 할래요. 내가 할 거야. 이거 뭐예요? 왜 그래야 돼요? 아이가 자꾸 이제 물어보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말하죠. 미운 4살. 만으로 하면 만 3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아이들은 많이 부모한테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끊임없이 왜요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가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이거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는 실제 질문을 함으로써 언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아이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 부모님들은 착각해요. 아이가 너무나 나한테 의지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 나이 때 의지하죠. 계속 끝까지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꾸 왜요 하니까 이걸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아니라는 거. 순전한 아이의 궁금증일 것이고 물론 너무나 왜요가 많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 생각은 어때? 부모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 생각도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럴 것 같은지 아이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어머니께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이건 잘 모르는데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 한번 책 한번 가져와 봐. 우리 저번에 봤던 책에 적혀 있었던 것 같아. 즉 아이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이상부터는 아이의 질문에 최대한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말에 정확히를 요구하는 거예요. 잘못 말했어. 다시 말해봐. 발음이 안 좋은데 다시 말해봐.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천천히 말해봐. 계속 지적하게 되면 아이가 말을 더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이해해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지금은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계속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타탕 주세요. 아니야 사탕이야. 자 엄마 따라해봐 사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그럼 아이가 내 말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더 위축이 돼버립니다. 혹은 아이가 말을 하다 보면 더듬을 수 있어요. 그럼 아이한테 너 왜 더듬어? 야 너 천천히 말해. 이러면 아이가 내 말에 지금 문제구나 생각하면서 그 말을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더 더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지적하지 마시고 아이가 올바르게 해야 될 말을 부모가 다시 한번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와가지고 말하죠. 엄마 사탕 주세요. 그럼 엄마가 사탕 알겠어. 너가 사탕 먹고 싶구나. 엄마가 사탕 줄게. 잠깐만 뭐 달라 그랬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표현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수준에 맞게 말해주지 않고 너무 높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왔던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4살입니다. 근데 언어 발달 검사를 해보니까 2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저희 센터에 있다가 잘못하다가 컵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너 깨트리면 어떡해? 발 밟으면 발 찢어진다? 발 찢어지면 병원에 가가지고 꼬매야 되는데 깨트리면 되겠어 막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이가 이해해요? 못하죠. 즉 내가 하는 말이 아이 수준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길게 너무나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서 말도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1세이면은 한 단어에 2단어 말해주는 거고요. 18개월 정도라면 2단어에 3단어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언어를 들려준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거 줄까? 저거 먹을래? 즉 대명사로 다 지칭을 해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이것은 명칭을 말해줘야 됩니다. 블럭 할래? 사과 먹을래? 바나나 줄까? 해야지 아이가 정확하게 저 명칭이 뭐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대명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은 명칭인지를 잘 못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아이가 말할 기회를 안 주는 부모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민우야 너 뭐 먹을래? 아이가 충분하게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 뭐 먹을래? 사과 먹을래? 딸기 먹을래? 먼저 딱 제시해요. 그럼 아이가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뭐만 하겠어요? 네, 아니요 이것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충분하게 질문이라든지 자극을 줬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은 조금은 약간의 부모가 밀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말을 해주겠죠. 아, 양말 벗어, 바지 벗어, 옷 벗어, 팬티는 이제 팬티 하면 아이가 눈치를 채요. 아, 이건 벗어라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즉 엄마가 몇 번 자극 준 다음에 멈춰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벗어요. 맞아, 팬티 벗어. 벗겨주는 것이죠. 이렇듯 아이가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이 도와주는 부모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키워졌던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아이의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다 먼저 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밥 먹을 때 아이가 물 먹고 싶어 하네? 알아서 물을 갖다 줘버립니다. 말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도와준 부모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쓸 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가볍게 재미로 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아이가 언어가 늦다거나 아이의 언어 발달을 더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파트를 4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가장 제가 많이 들어봤던 질문. 과연 우리 아이 언어가 이 정도면 보통일까요? 느릴까요? 책에는 나이별로 언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하면은 내 아이가 언어가 지금 늦구나, 정상이구나, 좀 빠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언어 수준을 처음에 알게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은 그 나이의 언어 수준에서는 어떻게 부모가 언어 자극을 줘야 될지, 언어 자극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 아이가 3살인데 체크해보니까 2살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살짜리의 언어 자극 방법을 아이한테 해준다면 그게 딱 나이에 맞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이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놨고요. 세 번째는 이 나이에 항상 궁금해하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0에서 1세까지는 아이가 아직 애기인데 말 걸어주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었고요. 3살 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노출이 과한데 그 언어 발달에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다는 거죠. 즉 각각의 나이 때 항상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해놨고요. 마지막 4번째는 아이한테 결국은 언어 자극을 주는 것은 놀이가 가장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그 놀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 사진만 보면은 아, 어떻게 놀아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쉽게 놨습니다. 즉 이 책의 순서대로만 따라가게 되면은 아이의 언어 발달은 어느새 정말 발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